네, 일본 총재가 누가 됐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그 2015년도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합의, 위안부 문제 관련된 그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만들었던 그 부분이에요. 이번 선거 결과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정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데요. 오늘 교수님은 96년도부터 여기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지난 29일에 나왔습니다. 자,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총재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상과 달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네. 물론 예상이라기보다는 바람이라는 측면도 그렇죠, 있는데 바람. 처음에는 고노타로가 유리하다고 했었고 일본의 대부분의 분석 그리고 매스컴의 보도들 같은 것도 고노타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반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그 반전이 결과론적으로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는 전체적으로 이번 4명의 그 후보들 중에서 사실은 중도라고 불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가장 보수적이고요. 네. 코노타로, 노다세이코 두 사람은 조금 더 리버럴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도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뜯어다 보면은 내부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현상 유지를 할 것인가 자민당이 아니면은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현상 유지와 지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저 잘 몰라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원래 파벌 출신은 고치카이라고 하는 굉지회라고 하는 자민당이 굉장히 그 큰 파벌입니다. 네. 1960년대부터 일본 자민당에서는 이제 소득 배정이라고 이번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도쿄올림픽 1대 도쿄올림픽을 가면서 일본이 고도 성장 전략을 하고 그 대신에 무장을 하지 않고 즉 군사력을 갖지 않고 개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자민당 노선 중에서는 좀 더 온건한 노선의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여준 모습은 이미 그 토론회 때부터 개헌을 하겠다고 했고요. 자위대를 네. 명기한다라고 네. 했었기 때문에 변질된 그런 보수 본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변질된 보수의 본류다. 네. 근데 사실 고노다로는 개헌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코노다로도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네.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보다는 개헌 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아베 수상이 원하고 있다. 아베 수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자위대의 명기였거든요. 그렇죠. 자위대. 자위대의 명기라는 개헌이 부분을 사실 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 수상한테 추파를 던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정말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자위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처럼 병역이 징병자가 되면은 모든 이제 남성들이 가야 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원자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무원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못하게 되어 있었고. 대외 전쟁을 할 수 없고 공격형 무기는 보유할 수 그렇죠. 없다. 이게 이제 헌법의 정신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일본 국민들도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 그렇습니다. 이건 90년대 같아요.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네. 그런 장대한 시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고노대로가 아까 조금 더 리버럴한 사람인 것 같고 사실 그동안에는 또 여론조사 같은 걸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와 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파벌에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략의 실패일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전략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초반 순조롭게 출발을 했었고 네. 매스컴에서도 일종의 약간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실패한 지점은 국회의원들의 표를 얻지 못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 생각했던 것보다 당원이나 아니면은 그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조달하는 데도 조금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묶어내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주장했던 리버럴한 컬러의 핵심은 사실은 원전의 폐지 네. 그리고 여성 군가의 장설이라고 하는 아베 수상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아베 신조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 수상을 했던 사람의 파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느낌의 개혁 그다음에 이단화
이런 느낌 이미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선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숙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철회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은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개혁적 이미지가 반감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지지도 이 정도면은 자민당이 바뀌었으니까 10월 달 내지는 11월 초에 있을 중요한 선거에서 네. 아, 나도 뽑힐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오히려 더 안전한 카드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론 이제 전격적으로 갑자기 물러나긴 했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스가 요시히데인가요? 그분도 이번에 안 나오고 또 본인도 인기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갔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진해온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력은 계속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형태의 그 전문가들의 평가도 결국엔 마쿠 정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상황 정치라고도 불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3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베 신조, 그다음에 아소타로, 네. 그다음에 이번에 맞습니다. 결국 간사장이 된 사람이 아마리 도시아키라는 사람인데요. 네. 전부 다 70대 가까이, 뭐 80대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이 현실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자민당 파벌 정치의 가장 구태연한 모습이 이번 총재 선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본은 어쨌든 한국하고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그런데 중국도 사실은 계속해서 서로 간에 좀 네. 감정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국하고 중국 너무 얄밉다. 걔네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 못 살게 구느냐.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를 나쁜 민족 취급한다. 요게 국민들의 기본 정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에서 반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미워한다라는 네. 구도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여태까지 사죄를 하고 충분히 자기들 나름대로 과거 역사의 책임을 이미 져왔는데도 그런 것들을 인색하고 뭐 최근에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중국과 한국은 끊임없이 일본을 헐뜯으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아베 신조 장기 정권의 핵심 에너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한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네. 솔직히 우리가 뭐 우리나라 영토 좀 넓히고 침략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냐 이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 뭐 우리만 했냐, 영국이나 그렇죠. 미국도 다 예, 다 했는데 선택도 하는 거다. 그럼요.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욕 먹는 거지. 솔직히 뭐가 잘못이냐. 이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패전국으로서 할 만큼 다 했고 용서 지난번에 미안하다고도 했고 네. 너네는 우리한테 돈도 받아갔고 그러니까 왜 이게 억지를 부리냐. 제가 보기에는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쓴다. 자꾸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억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쪽에서 분명히 사과를 했으면 사과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그게 사과가 그게 되는 상응하는 거잖아요.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다음 이제 보상의 문제는 조금 더 법적인 네네. 논점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와 상관없이 일본의 태도는 전혀 과거 자기들이 사죄했던 것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죠. 도대체 그걸 순순히 받아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아, 자, 어쨌든 뭐 일본은 그래도 우리하고 바로 이제 인접해 있기도 하고 서로 간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이 릴레이션십을 좀 가져야 되는 나라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기시다가 어쨌든 차기 총리가 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베 정권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아베 정권이 그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네. 또 아베 정권의 그림자를 따라간다? 이거는 조금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있었던 네. 스가 정권이 왜 탄생했는가 부분을 보면은 원래는 본인이 올림픽을 유치했었고 최종적으로 개막식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고 안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가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베 수상이 사실은 한 발 뒤로 뺀 거죠. 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던 키시다를 제끼고 차라리 스가를 스가를, 주자. 예. 관방장관을 오랫동안 같이 했으니까요. 내 말 좀 더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스가가 이제 이런저런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고노타로라든지 아니면 고이즈미 준지로 같은 자기한테 있는 신지로죠. 자기한테 따르는 새로운 세력으로 아베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은 반란을 꾸민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좌절되고 최종적으로는 총재 선거에 출마 자체를 거부당하면서 네네. 퇴진하고 코노타로를 대신 내세운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키시다가 되고 나면 아마 내년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혹시 참의원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아베 수상이 다시 등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쿠 정치가 아니라 아베 수상이 세 번째로 집권하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들어갔다 나왔다 잘하네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그래도 아베에 대한 기본적 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들의 지지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집토끼에 해당되는 자민당의 충성표, 보수 충성표. 우파들이 아베 수상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은 아직도 개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베 수상밖에 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지지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총재 출사표를 던졌던 이번에 4명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다카이치 사나에 이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세습 정치인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일본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지역구를 물려받는 정치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고 괜찮은가 보죠? 세습 정치를 금지하자라는 주장이 과거에 있었던 코이즈미 주이치로 때도 나왔었고요.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승자박이 되는 꼴이니까 누구도 그 자체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가 나중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자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개인적인 이득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자꾸 없애야지 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코노타로가 국민적 지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국민들이 세습 정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자민당 내 파벌 국회의원이 되는 경로라고 한다면은 경로. 결국 파벌 정치는 온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현실 따로 정치 따로 이상 따로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자민당 너무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일본을 좀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아베의 밀실 정치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아베는 왜 계속 이렇게 힘이 센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이제 됐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뽑혔으니까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달 21일에 이제 중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과연 기시다가 성공할까요? 자민당 쪽에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은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코노타로가 나은지 키시다가 키시다가 나은지에서. 근데 키시다를 하더라도 그렇게 과반수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즉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다고 여겨지고요. 그 점에서 보자면 코노타로가 오히려 더 선거에는 유리할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화근을 제거하는 의미에서라도 화근을 제거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노타로가 갔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3A에 해당되는 네. 아베 신조부터 아베 신조의 재집권 불가능해지고요. 나머지 그다음에 있던 사람들은 은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이제 상황입니다. 기존 정치인들. 예. 그런 면에서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키시다를 일단은 안전한 카드로 선택한 셈이니까요. 어쨌든 중의원 의원이 465석인 거죠. 네. 자, 이 선거가 사실은 첫 번째로 어떤 관문으로 좀 작용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당내 파벌이 사실은 이 사람 기시다를 오늘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파벌이 또 이제 결국 중요한 선거할 때도 작용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번 네. 사실은 그 총재 선거에서 재밌는 부분이 후쿠다 타츠오라는 사람이 네. 그 총무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의 당 사역이 중에 한 명인데요. 네네. 후쿠다 타츠오는 세 번밖에 국회의원이 안 됐지만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수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파벌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젊은 의원들을 규합해가지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코노타로에게 붙느냐 아니면 키시다에게 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결론은 키시다로 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자민당이 많은 의석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은 후쿠다 타츠오의 일종의 선택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런 판단을 오히려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미가 있군요. 네. 네, 김인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역사적인 잘못을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일본 너무 싫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렇죠. 일본 아니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한신대학교 하정문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하고 싶은 말씀 또 우리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차기의 기시다 정권이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사실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좀 강하게 나가긴 했어요. 일본에서 갑자기 우리를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근데 그렇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일본하고 뭐 배관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제스처를 여러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속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 일본도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기시다 후미오의 원래 파벌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정책의 중시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용적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본 전체가 우경화하고 보수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커다란 부분은 90년대 이후에 경제가 힘드니까 역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럼요. 예절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교수님 예전에 방통대에서 강의하셨나 봐요.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당산나무님께서 예전에 방통대에서 교수님 강의 들었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또 이렇게 팬이 와 계시네요. 자, 기시다가 차기 총리로 결정이 되면서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의 영향력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세게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기준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계는 계속 약간 평행선을 계속 달리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는 불편한 그런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4위를 낙선하긴 했는데요. 기시다를 지원했던 사람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네. 분이라는 거예요. 중용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독도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겠다. 근데 독도는 지금 저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구조물을 못 설치하게 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맞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 정도로 타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세요? 이렇게 네, 보수적으로? 아베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일종의 이제 보수적인 측면을 대변하고 있고요.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도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자기는 수상이 되더라도 당당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겠다라고 유일하게 공언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타카이치 사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카드는 사실은 기시다 코노이가 가는 표를 분산시키면서 일종의 네. 이의제의 수법을 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J. 예. 이 타카이치가 사나이가 됐다는 농담입니다만 저는 지방에서 29일 날 뉴스를 들었는데 처음에 타카이치가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일본 정말 난리 나는데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시다라서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다행이다. 판단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 중도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안심이 좀 그나마 되긴 조금 해요. 더 한국 한일 관계를 점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이 그동안 해왔던 시스템을 보게 되면 내부적으로 특히 이제 아베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스가도 물론 그러긴 한데 네, 국내적으로 조금 몰리거나 뭔가 좀 비난 여론이 생기면 이제 한국을 갑자기 물고 늘어져 가지고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국을 결국은 치게 만들어서 본인들이 했던 거는 조금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를 방패막이 삼아서 했는데 정치를 네. 해왔는데 이게 성공을 여러 번 하니까 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베 수상 때가 거의 절정이었었고요. 지금은 그 세력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온건 보수의 전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다음 달 내지 11월 달이겠군요. 11월 달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이기느냐. 즉 본인이 안정된 집권 기반을 확보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힘들어지면은 내년에 참의원 선거에 지게 되면 거의 이제 자민당의 집권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서는 거 포함해 가지고 양국 관계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기존에 있던 강경 태도를 조금 더 유화적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당선된 기시다는요.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협의를 주도한 인물이잖아요. 네. 이번에 그 독도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시끄럽게 하기 싫은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기시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국제 무대로 또 다시 이게 수면화되고 시끄럽게 되고 이러면은 앞으로 네. 좀 더 불편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떨까요? 앞으로 외교전이나 우리나라 대하는 지금 방식. 이제 독도 문제는 한국 쪽에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기시다 새 수상이 되더라도 독도 문제를 언급해서 ICJ로 갖고 간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서로 상황이 악화되고 그 와중에 독도에 관해서 일본 정부가 용인하지 못하는 어떤 조치를 한국이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맞불 카드로 이제 제기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ICJ는 쌍방이 원해야지 성립되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내 정치의 차원에서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이게 이제 아베 수상의 모토였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표를 싸우는 얻고요. 정치가 네. 그러면서 본인의 실천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하면서 한국
중국에 대해서 최근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한국을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화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죠. 옛날부터 원래 한국을 화풀이 대상으로 하고 제일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너무 착해서? 옛날에는 오히려 한국이 워낙 힘이 없었기 때문에 화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했겠죠. 네. 최근에 한국이 국력이 세지고 경제력도 충분해졌으니까 그만큼 화풀이해도 될 만한 정도로 맷집이 한국에 생긴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하나만 여쭙고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가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보시다시피 윤석열, 뭐 홍준표, 유승민 이쪽 야권에서 지금 유력한 후보들이고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추미애 후보도 있고요. 자, 보수랑 진보 정당 쪽에 중에서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있는 윤석열 후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통령 되기를 현재 원한다는. 보도되는 부분을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반일이라고 하는 아예 그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일? 반일.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했을 때도 그때 반일 대통령이라고 붙였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진보는 반일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자민당 포함한 보수 우파들이 국내 정치를 조율해 왔었기 때문에 한국 선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보수가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이거는 한국 국내 정치 지금 현재 선거 국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와 일본의 보수가 조금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정확할 것 그래요? 같아요. 우리 보수하고 일본 보수랑 상통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수 쪽에서는 반일의 문제, 즉 일본과의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일 문제를 가지고 역사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니까 똑같은 논리가 일본도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정치인들은 진짜 진정성이 없이 정말 국익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자신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참 보기 안 좋은 모습. 그렇습니다. 안쓰러운 모습이죠.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지금 하정문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나누다 보니까 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가 또 다음에 또 현안 있을 때 모시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